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분산 모델과 수용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모델에 관계되는 마지막인데 분산 모델과 수용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다음 중에서 설명을 찾는, 그래서 분산 모델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또는 수용 모델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상당히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아주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분산 모델의 장단점과 수용 모델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구들을 별표로 표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암기를 할 수 없으면 별표 친 내용들이라도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분산 모델이나 수용 모델 중에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내가 분산 모델에 대한 설명을 다 외웠는데 분산 모델에 대한 설명이 보기에 보니까 없어요. 그럼 그거는 당연히 수용 모델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중에 두 개를 다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은데, 하나라도 꼭 숙지를 하시고, 그나마도 안 되면 별표 친 내용이라도 반드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먼저 장점에 보시게 되면 분산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미래의 대기질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용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미래의 대기질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특정한 오염원의 배출 속도와 바람에 의한 분산 요인을 입력 자료로 해서 수용체에서 영향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 오염원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그리고 2차 오염원의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점, 선, 면 오염원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기상학적 원리를 적용해서 미래의 대기질을 예측해서 대기오염 제어의 정책 입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분산 모델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단점에 보시게 되면 새로운 오염원이 지역 내에 생길 때 매번 재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지역 및 오염원의 조업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기상과 관련해서 대기 중에 무작위적인 특성을 적절하게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어, 그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오염원의 단기간 분석 시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먼지의 영향 평가는 기상의 불확실성과 오염원이 미확인인 경우에 많은 문제점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우리가 장단점에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내용 자체를 우리가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시험상에서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 모델이든 분산 모델이든 두 개 중에 한 개를 확실하게 암기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 보시게 되면 대기오염원의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분산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갑은 지역 및 오염원의 조업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나번에 시나리오 작성이 곤란하고 미래 예측이 어렵다. 자, 그리고 답은 먼지의 영향 평가는 기상의 불확실성과 오염원이 미확인인 경우에 문제점을 가진다. 그리고 답은 오염원의 단기간 분석 시에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분산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미래의 대기질을 예측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미래의 예측이 어렵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나번에 대한 설명은 수용 모델에 대한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않으면 답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수용 모델에 대한 장점을 보겠습니다. 입자상 및 가스상 물질, 가시도 문제 등의 환경과학 전반에 응용할 수 있는 게 수용 모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오염원, 불확실한 오염원과 불법 배출 오염원을 정량적으로 확인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배출원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는 기여도를 수리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수용 모델이에요.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과 질량 수지 개념에 바탕을 두고 유도가 시작되고, 그리고 적용 범위는 도시 단위의 소규모에서 최근에는 국가 단위의 중규모까지 확장되고 있고, 분산 모델의 결과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이나 기상학적 정보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고, 수용체 입장에서 영향 평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나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추정, 미래를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오염원의 조업 및 운영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게 수용 모델이에요. 자, 반면에 단점을 보시게 되면 단점에 보시게 되면 측정 자료를 입력 자료로 사용하므로 시나리오 작성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대기질을 예측할 수 있어요. 특히 수용 모델에 관계되는 단점 2개 있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측정 자료를 입력 자료로 사용하므로 시나리오 작성이 곤란하다. 미래의 대기질을 예측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이 2가지가 특히 오답으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용 모델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단점에 나와 있는 1번과 2번 내용이라는 것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완벽하게 암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맞추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제 23번에 보시면 대기오염 모델 중에서 수용 모델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에 측정 자료를 입력 자료를 사용하므로 시나리오 작성이 용이하고 미래 예측이 쉽다고 그랬어요. 어때요? 측정 자료를 입력 자료로 사용을 함으로써 시나리오 작성이 곤란하다고 돼 있죠. 그리고 단점 2번에 보면 미래의 대기질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입자성 및 가스성 물질, 가시도 문제 등의 환경 전반에 응용할 수 있다. 답은 지형, 기상학적 정보 없는 경우도 사용이 가능하다. 라번의 수용체 입장에서 영양 평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가번인데 분산 모델과 수용 모델에서는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지 않으면 답을 거의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지만은 장단점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출제 빈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 대기 분산 모델의 종류예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가 분산 모델의 종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존층 파괴지수 1번에서 100번까지 ODP 값 나오는 거죠. 화학식과 값을 파악하는 거. 그래서 그 2가지, 그래서 ODP 문제, 오존층 파괴지수 계산, 우리 암기하는 거 하고, 그 다음 대기 분산 모델의 종류, 이 2가지가 대기 오염 개론 파트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파트가 아닐까라는 제 생각이 돼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까다롭다고 해서 공부하기가 까다롭다고 해서 시험에서 출제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서 자주 출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기 분산 모델의 종류에서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우리가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내용을 봐서 스스로 공부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제 문제가 쭉 나와 있는 것처럼 그대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어느 모델에 대한 설명이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UAM 모델입니다. 적용 모델식은 광화학 모델을 기준해요. 우리가 모델의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가우시안 분포 모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광화학 모델을 기준합니다. 그리고 적용 배출원은 점, 선, 면이 있죠. 그 중에 점, 면에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개발국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하면 도시 지역에서 광화학 반응을 고려해서 오염물질의 이동을 계산하는 데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광화학 모델이기 때문에 대도시를 기준을 해서 우리가 대도시 지역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오염물질을 당연히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광화학 반응은 전원지대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대기 분산 모델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적용 모델식은 광화학 모델, 적용 배출원 형태는 전면,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 광화학 반응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이동을 계산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개발되었다. 자, 어떤 분산 모델이 되는 거죠? 답은의 UAM이 되죠. 그래서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을 보겠습니다. ADMS 모델입니다. 적용 모델식은 가우시안 모델입니다. 그리고 적용 배출원 형태는 점, 면, 선. 3가지가 다 적용이 되죠. 그리고 개발국은 영국이고 특징은 도시 지역 오염물질 이동을 계산하는 데 이용되는 게
ADMS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대기 분산 모델로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적용 모델식은 가우시안 모델입니다. 적용 배출원 형태는 점선면, 개발국은 영국. 특징을 보시면 도시 지역에서 오염물질의 이동 계산, 영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 나와 있어요. 라번에. 지금 라번에 ADMS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번에 ADMS. 자, 그리고 3번에 TCM 모델입니다. 적용 모델식은 가우시안 모델, 적용 배출원은 점선면 중에 점면에 적용하고 개발국은 미국입니다. 자, 그리고 특징은 장기 모델로서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되어 있죠. 그리고 4번 ISCST 모델입니다. 적용 모델식은 가우시안 모델, 적용 배출원 형태는 점, 면, 선 세 가지에 다 이용하죠. 그리고 개발국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면 ISCLT와 같은 구조로서 주로 단기 농도 예측에 사용되는 모델이 ISCST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게 되면 ISCLT 모델입니다. 적용 모델식은 가우시안 모델입니다. 그리고 적용 배출원 형태는 점, 면, 선 세 가지에 다 적용되죠. 개발국은 미국이고 특징을 보시면 미국에서 널리 이용되는 범용적인 모델로 장기 농도 계산용의 모델입니다. 자, 먼저 예제 26번을 보시면 적용 모델식은 가우시안 모델, 적용 배출원의 형태는 점선면, 그리고 개발국은 미국. 특징을 보시면 미국에서 최근 널리 이용되는 범용적인 모델로 장기 농도 계산용 모델이 특징입니다. 자, 어떤 모델이 될까요? 답은 ISCLT 모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자, 6번에 보면 RAMS 모델입니다. 적용 모델식은 3차원 바람장 모델, 그리고 개발국은 미국. 특징에 보면 바람장 모델로 바람장과 오염물질의 분산을 동시에 계산한 모델입니다. 자, 문제도 동일하게 나와 있겠죠? 대기 분산 모델 중에서 미국에서 개발되었으며 바람장 모델로서 바람장과 오염물질의 분산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정답은 라번의 RAMS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모델에 관계되는 정확한 이론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7번 MM5 모델입니다. 적용 모델식은 3차원 바람장 모델이고 개발국은 미국. 바람장 모델로 바람장을 계산하고 기상을 예측하는 데 이용된 모델링입니다. 자, 예제 18번. 다음 대기 분산 모델 중에서 미국에서 개발되었으며 바람장 모델로 주로 바람장을 계산, 기상 예측에 사용되는 모델은 어느 것인가? MM5 모델이 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에 보시면 CMAQ 모델입니다. 적용 모델식은 광황 모델, 적용 배출의 형태는 점면에 적용이 되고 개발국은 미국. 지역별 이동을 고려한 광학 물질과 미세먼지의 이동을 계산하는 데 주로 이용된 모델이 CMAQ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9번에 보시게 되면 AUSP-LUME 모델이 됩니다. 자, 적용 모델식은 가우시안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적용 배출의 형태는 전면선에 적용하고 개발국은 호주입니다. 자, 특징을 보면 미국의 ISCST와 ISCLT 모델을 개조해서 만든 모델로 호주에서 주로 사용됐던 모델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CTD-MPLUS, 그래서 CTDM 플러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적용 모델식은 가우시안 모델입니다. 적용 배출의 형태는 전면에 적용되고 개발국은 미국입니다. 복잡한 지형에서 오염물질의 이동을 계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모델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에 보시게 되면 CA 라인 모델입니다. 적용 모델식은 가우시안 모델, 그리고 적용 모델 형태는 선에 적용하고 개발국은 미국.
자, 특징에 보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이동을 계산하는 데 주로 이용됐습니다. 반면에 12번 OCD 모델은 적용 모델식은 가우시안 모델, 그리고 적용 배출현 형태는 전면에 적용되고 개발국은 미국, 특징은 해안 지역 오염물질의 이동을 계산하는 데 이용됐어요. 그래서 12개의 지금 모델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별했을 때는 광화학 모델이냐, 가우시안 모델이냐, 바람장 모델이냐, 그리고 점선 면 중에 어디에 적용하느냐, 그리고 개발되는 국가가 어디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기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는 다 암기를 하면 좋은데 일단 적용 모델식 그리고 개발 국가 특징 요 정도는 기억을 해야지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 있죠. 그걸 외우면 실제로 보면 전체를 다 외우는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모델링은 별표를 쳐놨거든요. 그래서 별표가 되어 있는 모델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서 시험에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2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분산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RAMS는 바람장 모델로서 바람장과 오염물질의 분산을 동시에 계산한다. 나번에 ADMS는 광학 모델로서 미국에서 범용적으로 복잡한 지형에 대한 오염물질의 이동을 계산한다. ADMS라는 것은 광학 모델이 아니고 뭐예요? 가우시안 모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용된 게 아니고 개발된 게 아니고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에서 도시 지역 오염물질의 이동을 계산하는데 주로 이용된 모델이 ADMS입니다. 다음에 ISCLT는 가우시안 모델로서 미국에서 널리 이용되는 범용적인 모델로 장기 농도 계산에 유용하다. 그리고 라번의 AUSP LUME 모델은 가우시안 모델로서 미국의 ISCLT 모델을 개조해서 만든 것이다. 따라서 잘못 설명된 것은 나번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 분산 모델의 종류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모델의 종류 적용하는 모델이겠죠. 뭐 광학 모델이냐, 바람장 모델이냐, 가우시안 모델이냐. 그리고 개발 국가와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어차피 어려운 내용이라도 우리가 문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9번은 마지막으로 용어 및 법칙. 그래서 기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 외에도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자, 먼저 1번에 보시게 되면 자, 알베도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알베도의 정의를 보시면 지구 지표면의 열 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복사 수지식을 적용하는데 지표의 반사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알베도라고 해요. 그럼 문제는 그 예제 1번이 유일한 문제인데 다음 지표면 상태 중에서 일반적으로 알베도가 가장 큰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알베도가 가장 큰 것은 얼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예제 1번을 기억을 해서 알베도에 대한 문제를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미산란. 태양 복사는 지면에 도달하기 전에 여기서 태양 복사라는 것은 태양열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빛이 태양 복사가 지면에 도달하기 전에 지구 대기에 있는 여러 물질에 의해서 흡수되거나 굴절, 산란되어서 일사량의 감쇄를 초래하게 되는데 대기 중의 먼지나 입자의 직경이 전자파의 파장과 거의 같거나 큰 대기오염 물질이 대기 중에 많이 존재할 경우에 하늘은 백색이나 뿌옇게 흐려져서 일사량의 감소를 초래하며 간접적으로 대기오염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게 미산란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자, 그리고 3번에 보시게 되면 비인의 변이 법칙이 나와 있어요. 비인의 변이 법칙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론적인 내용이나 문제 계산에서도 자주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인데 먼저 내용을 보시면 태양 에너지 복사와 관련된 이론 중에서 최대 에너지 파장과 흑체 표면의 절대 온도가 비례 관계가 아니고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최대 에너지가 복사됐을 때 이용되는 파장과 흑체의 표면 온도와의 관계식을 지금 갈로 안에 관계식이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설명이 되어졌을 때 이 관계식이 주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관계식이 주어진 다음에 어떤 법칙이냐. 그래서 3번에 한 번 더 관계식을 정리를 해놨죠. 람다 m이라는 최대 에너지가 복사됐을 때 이용되는 파장은 A 나누기 T.
여기서 A라는 것은 값입니다. 센티미터 K로 표현하게 되면 0.2897, 마이크로미터 K로 표현하게 되면 2897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T라는 것은 흑체 표면 온도의 절대 온도. 절대 온도라는 것은 273 플러스 도씨 K 온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복사 이론에 관련되는 법칙 중에서 최대 에너지 파장과 흑체 표면의 절대 온도가 반비례함을 나타내는 식은, 자, 단 상수는 2897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식이 되나요? 답은의 비인의 변이 법칙. 비인의 변이 법칙이니까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 태양 복사의 산란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론적으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1번에 보면 랠리 산란이라고 하는 산란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조건은 입자의 반경이 입사광선의 파장보다 훨씬 적은 경우에서 나타난다는 거. 훨씬 적은 경우. 그리고 산란의 세기는 입사라는 것은 들어오는 빛이죠. 입사되는 빛의 파장에 대한 입자 크기에 비해 의해서 결정이 되고, 랠리 산란의 경우에 그 세기의 파장에 몇 성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죠? 4성에 반비례. 그래서 세기는 파장의 4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론 문제로 나왔을 때 오답으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맑은 날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랠리 산란 특성에 의해서 파장이 짧은 청색광이 긴 적색광보다 더욱 강하게 산란되기 때문이다. 자,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답을 출제했을 때 여기서 파장이 짧은 청색광과 파장이 긴 적색광,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산란되느냐가 여러분들 시험에서 오답으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짧은 청색광과 긴 청색광의 순서를 바꿔서 출제를 해서 오답으로 출제하니까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랠리 산란은 입사되는 파장이 산란되는 입자의 크기보다는 큰 경우에 일어나며 가시광선이 효과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지금은 정의에 관계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눈으로 익혀서 문제가 출제되면 맞출 수밖에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정의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랠리 산란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안에 알맞은 것은, 랠리 산란은 산란을 일으키는 입자의 크기가 전자파 파장보다 훨씬 1번 경우에 일어난다. 산란 강도는 파장의 2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훨씬 큰 경우에 발생하느냐, 작은 경우에 발생하느냐.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서는 몇 성에 비례하느냐, 몇 성에 반비례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훨씬 어떤 경우? 작은 경우에 일단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산란 강도는 파장의 몇 성에? 4성의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게 되면 5번은 태양 상수에 관한 설명이 됩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태양은 대기권 밖에서 햇빛이 수직인 1제곱센치의 면적에 1분 동안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말하며 그 값은 2.0 칼로리 퍼 제곱센치 미니체예요. 그리고 태양 상수를 이용해서 지구 표면의 단위 면적이 1분 동안에 받는 평균 태양 에너지를 구한 값의 태양 상수 곱하기 4분의 1이므로 0.5 칼로리 퍼 제곱센치 퍼 미니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찾아냈을 때 태양 상수의 값 그리고 평균 태양 에너지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 주어지는 값 자체를 나타냈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평균 태양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죠? 0.5 칼로리 퍼 제곱센치 미리체예요. 반면에 태양 상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2.0 칼로리 퍼 제곱센치 미리체예요. 그래서 태양 상수 값과 평균 에너지 값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꼭 암기를 해 놓으세요. 태양 상수는 2.0 칼로리 퍼 제곱센치 미니처. 단위는 똑같습니다. 칼로리 퍼 제곱센치 미니처로. 반면에 평균 태양 에너지는 0.5라는 거 꼭 주의를 해야 돼요. 자, 태양 상수 그리고 평균 태양 에너지. 자, 문제 4번에 보시면 태양 상수를 이용해서 지구 표면의 단위 면적이 1분 동안에 받는
평균 태양 에너지를 구한 값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평균 태양 에너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타냈을 때 태양 상수라는 값이 2.0이잖아요. 이 2.0의 4분의 1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균 태양 에너지. 그러면은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0.5라는 값이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암기를 해야지 우리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암기를 하지 않고서는 맞출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6번에 보면 라니냐 현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라니냐 현상과 엘니뇨 현상 같은 경우에서는 해수면이 상승을 하느냐, 그러니까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지느냐, 그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자, 먼저 라니냐 현상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스페인어로 나타냈을 때 여자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니냐와 엘니뇨는 반대되는 거죠. 반면에 엘니뇨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소년을 표현하는 거죠. 귀여운 소년을 표현하는 게 엘니뇨. 라니냐는 여자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적도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며 서태평양의 해수면과 수온이 평년보다 상승하게 되고 찬 해수의 용성 현상 때문에 적도 동태평양에서 저수온 현상이 강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수면의 온도가 6개월 이상 0.5도씨 이상 낮은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라니냐 현상을 정리를 하게 되면 라니냐는 여자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온도의 지속은 6개월 이상을 기준을 합니다. 라니냐든 엘니뇨든. 그래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시간 동안 0.5도씨, 0.5도씨까지 통일해요. 그래서 낮아지느냐 높아지느냐는 거죠. 그래서 라니냐 현상 같은 경우에서는 0.5도씨 이상 6개월 동안 낮아지는 현상을 라니냐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 0.5도씨 이상 낮아지는 거. 자, 문제를 푸는 핵심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문제 보시면 갈로란 적도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며 서태평양의 해수면과 수온이 평년보다 상승하게 되고 찬 해수의 용성 현상 때문에 적도 동태평양에서 저수온 현상이 강화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수면의 온도가 6개월 이상 0.5도씨 이상 낮은 현상이 지속된다. 그래서 6개월 이상 0.5도씨 이상,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낮아지느냐, 0.5도씨 이상 낮아지느냐, 높아지느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낮아진다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죠? 라니냐 현상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설명드린 것처럼 여자아이 0.5도씨 이상 낮아지는 현상. 그게 뭐라고? 라니냐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엘니뇨 현상을 보시게 되면, 자, 엘니뇨 현상은 스페인어로 귀여운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소년이에요. 그래서 소녀냐 소년이냐. 라니냐는 소녀, 그죠? 엘니뇨는 소년. 자, 그리고 결론부터 보시게 되면 0.5도씨 이상 높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엘니뇨 현상은 0.5도씨 이상이 6개월 동안 높아지는 거예요. 라니냐는 소녀, 그리고 낮아져요. 반면에 엘니뇨는 소년,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정확하게 구별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엘니뇨가 발생하는 이유는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동태평양의 따뜻한 바닷물을 서쪽으로 밀어내는 무역풍이 불지 않거나 불어도 약하게 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엘니뇨로 인한 피해가 주로 농산물 생산 지역인 태평양 연안국에 집중되어 있어서 농산물 생산이 크게 감축되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엘니뇨 현상이나 라니뇨 현상은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기후 변화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작물 성장에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엘니뇨 시기에서 서태평양의 기압이 높아지고 남태평양의 기압이 내려가는 남방 진동이 나타난다. 뭐 기타 등등.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엘니뇨와 라니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의 엘니뇨와 상대적인 현상으로 라니냐는 무역풍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서 서태평양의 온도가 감소한다. 자, 가번에 설명해 보시면 라니냐는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니냐는 지금 서태평양의 온도가
지금 그 서태평양의 온도는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서태평양의 해수면과 수온이 평년보다 어떻게 되는 거죠? 상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감소가 아니고 상승이 돼야 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그리고 나번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열대 동태평양에서 중태평양에 걸친 광범위한 구역에서 해수면의 온도 상승을 엘니뇨라고 한다. 그리고 엘니뇨와 라니냐는 서로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반대 위상을 가지는 자연계의 진동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엘니뇨 시기에서는 서태평양의 기압이 높아지고 남태평양의 기압이 내려가는 남방 진동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가번 같은 경우에서는 엘니뇨에 대한 내용상의 문제를 출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상에서는 서태평양의 온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고, 정리를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내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니냐 현상 같은 경우에서는 소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0.5도씨 이상 낮아지는 현상. 반면에 엘니뇨 현상은 소년이 되는 거고 0.5도씨 이상 높아지는 거죠. 얼마 동안? 6개월 동안. 자, 그리고 8번에 보시면 복사가 있죠. 복사. 대기의 연력학 복사라고 하는데,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기 중에서 복사는 0.1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파장 영역에 속한다. 복사는 매질이 없는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도 열은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복사 파장 영역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시광선은 붉은색인 0.75 마이크로미터에서 보라색인 0.36 마이크로까지이다. 그리고 태양 복사는 단파 복상, 지구 복사는 장파. 그래서 단파는 힘이 강하고 장파는 힘이 약하거든요. 반사를 잘하고, 그 다음에 단파는 흡수를 잘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태양 복사는 단파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구 재복사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것은 장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9번에 보시면 플랑크 법칙이 있습니다. 자, 플랑크는 흑체로부터 복사되는 파장별 에너지 강도를 표면 온도와 파장 함수로 나타낸 식을 말한다. 그래서 플랭크 방정식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예제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시험에서 계산하는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흑체의 단위 표면적에 복사되는 에너지와 그 물체의 표면 온도는 시그마 t의 4성, 다시 말해서 E가 뭐냐 하면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 온도, 절대 온도의 4성에 비례한다는 식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에너지는 시그마 t의 4성,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4성에 비례한다는 그 정도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예제 7번.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따르면 흑체 복사를 하는 물체에서 물체의 표면 온도가 1500K에서 1897K로 변화했을 때 복사 에너지의 변화는 몇 배인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는 시그마 T의 4성에 비례하니까 에너지는 T, 절대 온도의 4성에 비례한다는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온도가 1500K, 그리고 변화된 온도가 1897K예요. 그래서 4성의 관계 있으니까 각각의 온도에 4성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에너지는 2.56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1500K에서 1897K로 변화됨으로써 에너지는 2.56배가 증가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개론에 관계되는 내용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은 이론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예제 문제로 한 번 더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그 예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이론 문제의 출제 경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만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되면 문제의 유형을 이렇게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을, 다시 말해서 예제 문제를 같이 숙지를 하고 계시면 공부를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